타격을 입는 쪽은 하이닉스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미국 AI 빅테크 빠진다고 우리나라 주식 박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쭉 계속 그냥 박스권에서 3,000선 근처에 오면 또 좀 올라갔다가 3,200선 오면 또 밑으로 깨지고 이렇게 계속 박스권으로 간다.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 4개가 상반기에 압도적인 주도주였는데 하반기에는 조선주가 좀 가장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선은 계속 조방원 중에는 하반기에도 계속 가져갈 탑티어로 보기에 뭐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대표님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 살펴볼 텐데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이 3,100선 여기에서 지금 뭐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주요 이슈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열을 받아야 된다. 이게 보니까 원래 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나왔던 건데 이걸 연장해줬거든요. 그냥 연장해줬는데 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연장 없고 건별로 다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현재 이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돼서 불편한 부분은 맞죠. 그러니까 상당히 더 굳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굳이 더 타격을 입는 쪽은 하이닉스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중국 공장 관련돼서 타격을 좀 입을 거고 그런데 그러면 중국에 갔던 물량들이 국내에 넘어오거나 뭐 미국에 추가적으로 뭔가 라인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보완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저는 좀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관련돼서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는데 시장에서 얘기한 거는 25bp냐 50bp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지표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경제 지표가 그렇게 또 잘 나오는 건 또 아니라고 보는 의견이 또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 숫자로 보면 경제 지표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린 것 같고 트럼프가 파월을 계속 압박하면서 뭐 계속 자르네 마네 하니까 그런 게 부담이 돼서 결국은 파월도 그 트럼프의 영향을 아예 벗어나진 못하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아마 금리는 인하할 건데 9월 달에는 25bp가 여전히 확률적으로는 87%까지 되니까 50bp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50bp 내린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엉망이라는 사실 증명하는 거랑 동일하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은 그래도 소비단에서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50bp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텐데 다만 25bp 내리는 부분은 분명한 건 관세에 대한 충격이 미국도 소비자 단으로 전이가 되고 있거든요. 유통업체 실적을 봐도 그렇고요. 소비재 업체들 물론 뭐 특수한 브랜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맥도날드라든지 다양한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 가격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력을 가진 회사들 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사실은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소비자한테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월마트 같은 경우도 미국의 최대 유통업체인데 가격 전가를 지금 쉽게 못하고 있거든요. 뭐 코스트코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가격을 부담을 업체가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가 떠안을 경우에 당연히 그 실적으로 깎일 거로 예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2분기 가장 최근 거 아마 실적이 얼마나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냐 봤더니 관세로 인한 영향은 한 자릿수 정도로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8에서 9% 정도밖에 안 보는 거죠. 전체 매출에서. 근데 이게 막 15% 이상 된다? 그럼 상당히 미국 업체들한테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미국은 주도하는 섹터가 AI 빅테크가 너무 편중돼서 사실은 AI 빅테크도 전체 S&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30% 초반까지 줄었었어요. 32%까지 줄었거든요. 예전에 빅테크 얘기하면 S&P 500 기준으로 거의 막 58%막 63%막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AI라고 딱 하기 그 애매한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AI를 뒷받침하는 에너지 업체들, 인프라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큰 틀에서 보면 AI를 떠받치는 AI 하드웨어,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받쳐줘서 AI 시총이 다시 35%에서 지금 39%까지 커진 거고요. 그전에는 순수하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만 보면 30% 언더였는데 AI를 뒷받침해서는 커져서 S&P 500이 좋았는데 또는 나스닥이 좋았는데 이제는 AI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 버블론 나오고 뭔가 노이즈 생기고 딥시큐에 이어서 사실 알리바바는 기술력이
기업들이 AI 빅테크 관련돼서 미국 기업들하고 상당한 기술력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AI 그거를 혁신을 이뤄가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고 사실은 그 혁신의 부산물을 공유받아서 그거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 중국의 뭐 알리바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측면이 너무 뭔가 빅테크에 위협이 되는 것처럼 노이즈가 생기면서 또는 빅테크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사실 언제든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게 반도체는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 정도까지 커지긴 했지만 하이닉스가 커져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친 반도체의 비중이 커진 거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여전히 오늘 보니까 오늘 또 방산이 또 최근 3일 동안 다 올랐어요. 조정받은 게 방산이 또 다 회복이 됐고요. 네네. 조선은 뭐 압도적으로 지금 방산이나 원전을 제친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기자재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빅테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산업군 자체가 이 산업재 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전력기기, 그 다음에 기계, 그리고 방산까지 그리고 새롭게 막 부상되는 화장품 이런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어떻게 보면 AI 빅테크하고는 뭐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전력기기 정도만 조금 포함된다고 할지언정 전체적인 최근에 엄청나게 부각받고 있는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각받는 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에 다소 좀 영향력이 적은 그러니까 산업군 자체가 미국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산업이어서 우리나라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입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정부 관련된 매크로 관련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누르고 있어서 네. 미국 시장하고는 좀 완전히 좀 별도로 봐야 된다. 근데 재미난 건 항상 제가 보니까 통계치가 9월달, 10월달 장이 안 좋더라고요. 항상 그랬던 것 9월달, 같아요. 10월달에 맞아요. 항상 네. 뭔가 그 추석 연휴 가기 전에 한번 물량을 싹 정리하고 가는 물량도 있는 것 같고 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벌써 9월 말부터 막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도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배구조 개편하고 주주 환원한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부총리가 그 뭐 PBR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자체가 저는 너무 외국인이 보고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쟤네는 도대체 아니 그렇잖아도 막 외국인이 들어올까 말까 너무 고민되잖아요. 대만하고도 비교하고 일본하고도 비교하고 심지어 뭐 중국하고도 비교하는 마당에 PBR이 10배라는 그런 정말 그 우리나라 딱 그 수준을 완전히 막 그 파강시키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서 너네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미 한번 신뢰가 깨졌고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이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의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도 수급을 체크해봤고 왔는데 어떨 때는 막 8천억씩 팔다가 2천억 사고 다시 4천억 팔고 이래서 누적적으로는 8월 한 달간 보면은 2조 넘게 팔았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연초에 막 한 5월까지요 지배주주 개편되고 그 다음에 상법 개정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된다고 해가지고 쫙 올라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최근에 기관이 어디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관이 매수세로 받치고 있어요 시장을. 그래서 일단은 너무 다행이고 저는 뭐 여기서 오히려 한번 크게 조정이라도 오면 그 조정을 기다리던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텐데 그런 조정이 오려면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정부 정책 관련된 불확실성이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났을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뭐 10억으로 결과가 아예 딱 난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오면 한 번에 확 충격이 있을 텐데 오히려 미국 AI 빅테크 빠진다고 우리나라 주식 박살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쭉 계속 그냥 박스권에서 3,000선 근처에 오면 또 좀 올라갔다가 3,200선 오면 또 밑으로 깨지고 그렇게 계속 박스권으로 간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좀 계속 재미없는 장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재미없지만 그 와중에 계속 차별화된 업종은 나올 거고 그래서 그 달란트 투자 열심히 보시면서 공부하신 분들한테 저는 분명히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 주식 대 국내 주식 보면요. 국내 주식 비중을 저는 훨씬 높일 때라고 보고요.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가는 방향성 있잖아요. 지배구조 개편하고 상법 그 개정하면서 주주들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근데 좀 이 장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내놓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 투명하고 조금 더 사람들 계속 기다리다 지치게 하지 말고 결과도 발표도 빨리빨리 좀 하고 하면 불확실성 지금 더 불확실성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해소되면 오히려 국장은 미장보다 조금 더 초과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좀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이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언급되면서 구체화됐죠. 한 차례 조정을 받은 후 조선주가 또 무섭게 또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조선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 4개가 상반기에 압도적인 주도주였는데 하반기는 조선주가 좀 가장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주는 그때 방산하고 비교하면 냉정하게 조선주는 당연히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탑티어고요. 방산은 글로벌 탑티어로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원전도 탑티어로 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전력기기는 탑티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조선이 이미 탑티어인데 그럼 그동안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았냐? 하나오션 정도가 저는 프리미엄 받은 것 같고요.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프리미엄까지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이 개선되는 폭이 주가 상승하는 폭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막 이만큼 상승하는데 주가는 막 100% 상승하는데 실적은 50% 개선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실적이 100% 증가하는데 주가는 뭐 120% 증가한 수준? 그러니까 20% 정도밖에 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사는 뭐 300% 주가가 올랐는데 실적은 100%밖에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 실적 개선을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주가가 300%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조선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와, 조선의 기자재가 쉬고 있다가 조선주 주춤하니까요. HD 현대 마린 엔진 100%씩 오르고요. 하나 엔진,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1조도 안 되는 회사들, 세진중공업 이런 회사들 최근 한 달 동안 89% 올랐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네, 오르네요. 어마어마하죠.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천억대 있는 회사가 막 7천억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세진중공업이 1조가 되는 순간 기관 수급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조선은 기자재까지 확산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게도 원전은 주춤한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 때 엄청 기대를 했는데 직접적인 원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그런데 모두 발언에서 먼저 트럼프가 역시나 조선업을 적극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미국 내 선박 건조할 수 없고 단기간 내 재건 사업 우리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방향이나 규모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뭔가 도움받아야 되고 원조받을 게 더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방향성을 구체적인 수치까지 못한 게 오히려 그걸 부정적으로 불확실성으로 볼 게 아니라 아, 정말 가서 해야 될 것들이 많겠구나 하는 어떤 그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론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인정하면서 그 부분이 미국이라는 어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전히 친환경선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LNG와 LPG와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2분기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여전히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조선업체마다 수주 잔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주 잔고가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3년의 갭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은 28년도 거 물량을 받고 있기 때문에 27년도 거까지는 이미 그게 다 찼다는 겁니다. 실적이, 매출과 이익이 보증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비싼 배를 판 그게 실적이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2년도 성과보다는 23년도 성과가 비쌌고 23년도 성과보다는 24년도 성과가 비쌌거든요. 그럼 24년도 성과가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 미포,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24년도 때 제일 비쌌던 초대박 고성과 물량이 실적 반영되는 게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거든요. 지금 거 실적 보니까 지금 것도 여전히 22년도 거랑 23년도 거가 반영되는데 드디어 제일 가격이 나빴던 22년도 거를 다 떨더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조선 3사, 대형 3사가 다 떨고 올해 하반기는 그래도 22년도 거보다 비싼 23년도 거 물량을 받아요. 그러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죠.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선사들도 엄청나게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
그들만의 자체적인 공정의 혁신이나 생산성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우려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HD 현대를 예를 들면 HD 현대 로보틱스 아마 상장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용접 관련된 로봇의 매출만 거의 1,000억 가까이, 전체 아마 실제 HD 현대 로보틱스 연간 매출은 2,800억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큰데 거기 매출의 상당 부분을 용접하는 로봇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장성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작은 뉴로메카 같은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HD 현대그룹이나 하나오션 쪽하고 계속 용접용 로봇을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커지면서 조선업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출가액이 최대 실적을 갱신하고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였는데 HD 현대 중공업만 해도 올해 2분기 역대급 영업이익률 10% 중 11.8%까지 올라왔거든요. 아마 연간으로는 하반기에 더 이제 고성과 물량 반영되면 15%, 17%, 20%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이미 현대 3호중공업은 20% 가까이 내년이면 바로 20%대 영업이익률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있었는데요. 조선은 다시 들어옵니다. 신고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면 아직까지 원전이 가장 너무 비싸고요.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PER 기준으로 130배가 넘으니까요. 최근에 주가 좀 빠졌는데도 130배. 근데 방산이 지금 하나 에어로랑 LIG 넥스원이랑 대표적인 거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다 PER 밸류가 30배가 넘습니다. 30배가 넘는데 HD 현대 중공업이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28배까지 떨어지고요. 왜냐면 매출가 이게 50%씩 성장하니까.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은 중간 지주사니까 9배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삼성중공업도 30배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제일 비싸요. 하나오션이 38배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산을 주도하는 섹터랑 조선을 주도하는 섹터랑 그 다음에 원전을 주도하는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 조선이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니다. 조선을 PBR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PBR로 보면 조선이 역대급 그 PBR보다 살짝 높은 수준인데요. PBR보다는 이익의 성장률로 보시면 조선이 방산보다 더 싼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은 계속 하반기에도 여전히 미국이 먼저 원조로 요청한, 그리고 기존의 캐시카우를 여전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조선은 계속 조방원 중에는 하반기에도 계속 가져갈 탑티어로 보기에 손색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로 하나오션에 좀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가장 비싼데, 네. 그거 말고 좀 주목할 만한 조선주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두 종목 가져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회사도 주가가 올랐는데 관심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네, 약간 배가 있잖아요. 네. 신조, 그러니까 새로운 배가 안 나오면 오히려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배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새로운 배가 끊임없이 계속 신규 수주가 나올 수는 없겠죠. 약간의 소강 국면이라고 보는데요. 그 소강 국면일 때 경기가 뭔가 약간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뭔가 지금 미국발 이슈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 조선소를 워낙 강하게 푸시를 하니까, 규제를 하니까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던 게 취소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해운사 입장에서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발주 주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기존 배들을 유지 보수하고 엔진을 교체하고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하고 기존 배들을 싹 업그레이드하는 작업, 그거를 가장 잘하는 탑티어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도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으로 증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도 영업이익 거의 20% 가까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역대급인 17.7%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HD 현대 중공업의 엔진 시장 점유율이 계속 역대급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엔진 생각하시는데 하나 엔진보다 그 HD 현대 중공업이 가진 자체 엔진 사업부가 훨씬 크고요. 매출이나 이익 사이즈도 크고요. 탑티어입니다. 그런데 HD 현대 중공업의 엔진 사업부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는 HD 현대 중공업 엔진 사업부는 비상장이고요. 왜냐면 자회사로 있는 거니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최대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HD 현대 중공업과 HD
HD 현대 미포 조선과 HD 현대 마린 엔진 요 세 개의 엔진에 대한 교체나 수리나 유지 보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HD 현대 마린 엔진이 HD 현대 그룹으로 편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캡티브 마켓을 활용하는 게 본격적으로는 올해 말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HD 현대 마린 엔진이 과거에는 HD 현대 엔진에 어떻게 보면 그 OEM, 그러니까 위탁 생산식으로 엔진을 받았다면 이제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 어떻게 하냐면 HD 현대 미포조선이랑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중형 엔진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캡티브 마켓 받는 물량 족족 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유지 보수나 교체 작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친환경 규제 때문에 이중 추진 연료 DF 엔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IMO에서 국제회사기구에서 이 이중 추진 연료를 달거나 새로운 배로 교체를 안 하면, 친환경선으로 교체를 안 하면요 27년부터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게 엔진 교체가 제일 빠르거든요. 배를 교체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엔진 교체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27년에 벌금을 안 맞기 위해서 26년도부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현재 실적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앞으로 이중 추진 연료 엔진, DF 엔진 교체 수요가 얼마나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냐에 따라 완전 그 실적 자체가 퀀텀 점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재미난 거는 FSU라고 액화장치, 제액화장치. 그러니까 바다에서 떠도는 LNG를 바다에서 떠놓은 상태로 LNG를 교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육상으로 가져와서 LNG 그 장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LNG 액화 장치가 매출단에서 비중 자체가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위 말하는 그 친환경 솔루션, 그러니까 그 엔진 관련된 어떤 서비스나 유지 보수하는 것도 AI랑 결합해서 하는 서비스가 막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거는 1년도 안 됐어요. 올해 연초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이거에 대한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HD 현대 중공업이나 HD 현대 그룹의 그 조선사들 뿐만이 아니고 하나오션이나 삼성 중공업 쪽으로 확산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요거 관련돼서 AI 결합된 일종의 디지털 유지 보수인데, 이거가 재미난 게 구독 모델이에요. 월간 사용료 얼마 내고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받는 거거든요. 우리 뭐 웅진 코웨이 하면은 계속 매달 와서 점검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기술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진입 장벽이나 가장 먼저 시장을 선점한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뭐 압도적으로 1등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돼서 사실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제일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밸류에이션은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30배 언더입니다. 26배 정도니까 밸류에이션도 뭐 엄청 비싼 수준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있어요. 오버행 물량 뭐 한꺼번에 기관이 갖고 있는 거 물량, 왜냐면 5월달에 상장했으니까, 올해 5월달에 작년 5월달이니까 이제 1년 이상 된 물량들 오버행 물량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버행 물량에 대한 주가 부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지금 조선업이나 엔진업이나 성장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거를 엄청나게 한꺼번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일시적으로 1년 이상 그 보호예수 해제된 물량이 일시적으로 한두 번 툭툭 이렇게 뭐 큰 물량이 나와서 빠진다. 저는 그때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방산주 살펴볼 텐데, 러우 전쟁 종전 협상 기대감에 방산주가 한 차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최근에는 뭐 보니까 이 종전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고, 중국도 열병식 때 뭐 푸틴이나 김정은이랑 가서 막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이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방산주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방산주 현재 어떻게 보세요? 네, 방산주는 사실 그런 이 전쟁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어떤 글로벌 지정학이 계속 이슈가 될 거라는 게 주가 측면으로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방산 관련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나 LIG 넥스원이나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거든요.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30배 넘게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이템별로 다를 것 같아요. 현대 로템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K2 전차가 폴란드만 납품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폴란드의 K2 전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폴란드의 국방부 차관이 슬로바키아 가서 K2 전차를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력한 경쟁사인 유럽의 라인메탈, 그 레오파르트 전차의 생산 캐파와 현대 로템의 생산 캐파가 현재 2배 차이 나는데, 현대 로템이 공격적으로 2배 이상 캐파를 늘려서 라인메탈 캐파가 예를 들어 50대라면 연간, 현대 로템 캐파는 연간 200대. 그러면 현대 로템 캐파가 200대까지 커진 순간, 그때는 이제 캐파로는 뭐 압도적으로 글로벌 탑티어로 이미 가는 거죠. 그래서 K2 전차에 대해서 폴란드에 납품한 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그 동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면
보면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도 기존에 나갔던 업체들 외에 지금 얘기 나오는 중동이라든지 서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확산성이 있다. 실제 그게 실제 수주로 찍힌다고 하면 가능성은 방산주도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큰 틀 GDP에서 방산, 그러니까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안 한다고 함으로써 커진 부분 때문에 GDP가 특히나 유럽단에서 상당히 많이 커졌고, 그 커진 부분을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소위 말하는 틈새 전략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많이 수주를 가져왔는데, 추가 수주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럽도 자체적으로 계속 그 유럽 재무장 그 전략을 하면서 유럽에서 현지에서 생산하고 유럽에서 최대한 우리 자국어 쓸 거야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물론 걔네가 물량 자체가 캐파가 아까 K2 전차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캐파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수주로 이어지냐 여부고요. 두 번째는 가격 문제가 상당히 경쟁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가 지금 레오파르트 전차 대비 40% 정도 싸다고 하니까 안 쓸 이유는 없는데,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아무리 싸도 우리는 자체 우리 거 쓸 거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방산주는 여기서 결국은 추가적으로 나오려면 지금 막 10명씩 얘기 나오고 하는 거는 단기적인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전시켜가지고,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이 엄청난 지역인데 거기 자원도 엄청나고 하는데, 그냥 우크라이나 너네 그 돈바스 지역 그냥 포기하고 러시아랑 평화 협정 체결해 하는 거 보면 그 트럼프가 약간의 뭐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거 보면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노이즈는 있지만 종전 체제로 갈 거고, 그러면 방산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소강 국면이 온다. 근데 소강 국면이 오면 결국은 추가 수주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글로벌 국가들의 아까 여러 가지 가격적인 모멘텀도 있고 현지 가서 우리는 공장 지어줄게 그런 모멘텀도 있지만, 그런 모멘텀만으로 지금의 주가가 부담되는 수준에서 방산주를 보기에는 조금 저라면은 엄청 방산주가 한번 큰 폭에, 그러니까 트럼프에 의한 강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한번 고점 대비 뭐 최소 50% 이상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낼 룸이 많이 남아 있을까? 그런 측면을 보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나 이런 추가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그때 반장을 할 건데, 거기서 더 막 엄청 탄력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방산주가 조선이나 원전이나 비교해 봤을 때 피크 찍는 시점이 정말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수주의 피크, 실적의 피크. 네네. 그러니까 조선 원전은 또 너무 긴 모멘텀이고요. 방산보다는 조선이 조금 더 수주의 피크 시점이나 어떤 매출과 이익의 실적의 피크 시점이 조금 더 룸이 더 저는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원전 협력도 강화되는 모양새인데, 원전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원전주야말로 진짜 롱텀 장기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원전 노이즈가 너무 많았잖아요. 뭐 한수원부터 해가지고 뭐 노예 계약이다. 네. 맞아요. 근데 네. 그것도 좀 정확하게 좀 따져보고 검증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뭔가 어떤 목적성을 띈 기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 4파 정구도 형성하는 세계 원전 시장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 압도적으로 한국의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은 증명을 하고 있고요. 네, 이따 그 뭐 노예계약 관련된 것도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진 건 분명합니다. 분명하고요. 한국과 미국이 체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레퍼런스 쌓은 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핀란드하고 영국에 진출했는데 이거 굉장히 데이터가 오래전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여기만 진출했고요. 중국은 파키스탄하고 아르헨티나밖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 중국 빼면 경쟁사가 프랑스밖에 없어요. 미국은 우리랑 같이 가는 겁니다. 계속 기술 파트너로서 계속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데요. 유럽 내 웨스팅하우스 대형 원전 프로젝트 추진도입니다. KB증권에서 가져왔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폴란드 다 요거 1, 2년 내에 임박한 프로젝트들이에요. 핀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여기 지금 이거를 얘네가 웨스팅하우스가 설계에 대한 수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웨스팅하우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웨스팅하우스 계약
요거 KB증권에서 정리가 잘 돼서 이거 가져왔는데요. 총 사업비의 1.8% 정도 수준입니다. 기술 사용료가. 아마 기술 사용료 2,400억 정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웨스팅하우스에는 기술 그 자문료를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 사업비 규모가요. 13조거든요. 한 기당. 근데 우리 한수원 신고리 신월성 그게 5조에서 6조래요. 규모가 상당하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단가를 후려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신고리 신월성의 2배 받은 겁니다. 한 기당. 그러니까 좀 그 기사에 좀 노예계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대형 원전 기술 보유한 게 웨스팅하우스랑 요번에 폴란드에서 끝까지 계속 우리한테 싸웠던 EDF랑 한수원밖에 없어요. 한수원밖에 없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유럽과 미국에서 결국 사업 추진하려면 파운드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 똑같은 거죠. 엔비디아가 TSMC 없으면은 AI 칩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가 없으면은 웨스팅하우스가 못 만들 겁니다. 그렇다고 웨스팅하우스가 예를 들어 프랑스의 그 업체들이 있거든요. 프랑스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자재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 거 썼다가 예전에 프랑스 기자재 업체를 독일이 썼다가요. 중단시켜버렸어요. 품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레퍼런스도 부족했는데 품질에 문제 생기고 납기 못 맞춰가지고 독일이 중단시켰거든요. 독일도 지금 원전 부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 산업은 대형 원전과 SMR 미국에서 앞으로 기존 현재 진행 중인 거 4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한국 원전 밸류체인에 러브콜 줄 수밖에 없다. 웨스팅하우스랑 지금 한수원이랑 관계가 노예계약처럼 나빴지만 서로 그냥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기술적으로 끈끈하게 협력하는 관계고 완전한 공급망을 갖추지 못한 미국이 결국은 온타임 온버짓으로 그러니까 예산 안에 그리고 그 적정 그 납기 안에 그 두 가지 적정 예산과 적정 납기를 모두 맞추려면 결국은 그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 단한테 이런 제작 파운드리에 대한 도움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미국 진출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철저하게 일종의 쉽게 말하면 분업한 거죠. 분업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를 맡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그 다음에 그 밑단의 보조기기를 BHI나 S&T 에너지가 맡고 이렇게 철저하게 분업화되는 시대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관련돼서 지금 체코 두코바니로 끝나진 않고요. 바로 아마 테물린이 있습니다. 테물린이 아마 내년 정도면 좀 발표 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체코 두코바니를 한수원에 줬는데 테물린을 EDF에 준다? 말이 안 돼. 왜냐면 EDF가 법정 소송까지 걸었잖아요. 체코를 상대로. 그래서 상당히 프랑스 EDF는 저는 뭐 체코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찍혔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형 원전 추진하는 거 말고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이 드디어 실제 완공돼서 가동 돌리는 거는 28년 말에서 29년에 폭증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26년도 내년 정도부터는 기자재 발주가 먼저 좀 나올 것 같아요. 선발주가. 왜냐면 하나 정도 SMR 중에 제일 빠른 게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뭔가 발표 나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하는 게 SMR 관련돼서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 에너지나 엑스에너지 여기 다 지금 지분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기자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갈 거라고 보고 지금 현대건설은 불가리아 지금 수주 모멘텀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올해 말 안으로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단에서 뭐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영국 롤스로이스 그룹이랑 협업해서 영국의 대형 원전단에 또 뭔가 또 그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 원전에 대한 노이즈 급성장 시장이 성장하는데 큰 그림은 바뀐 게 전혀 없다. 약간의 뭐 일시적인 노이즈가 있었는데 노예계약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이 지식재산권 분쟁 문제가 끊임없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국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업화. 그러니까 한수원은 아시아나 신흥국이나 중동 쪽에 포커스 맞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모색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노리는 네덜란드나 핀란드나 폴란드 요거 표 띄워주실 거예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파운드리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글로벌 원전을 실질적으로 제작해서 온타임 온버짓으로 맞출 수 있는 데가 여전히 한국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할 만한 또 기업이 있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계속 그 밑단에 이제 보조기기랑 복합 LNG 발전 설비. 그러니까 딱 이건 것 같아요. 지금 과도기잖아요. 야, 원전 28년, 30년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럼 당장 LNG부터 빨리 돌려. 그래서 지금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LNG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LNG 관련돼서 최근에 두 개의 기업, BHI랑 S&T에너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주가 탄력도는요. 사실 대형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 탄력도가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BHI가 제일 좋고요. 이미 증권사에서 계속 목표가 갱신하는 걸 다 초과를 넘었습니다. 네, BHI도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당연히 지금 딱 시점에서는 LNG 모멘텀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게 요 BHI하고 S&T 에너지입니다. BHI는 상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왜냐하면 올해 기준 PER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 40배지만 내년에는 30배 초반까지 떨어지고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내년 PER 기준으로 보면 20배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그 LNG 기자재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받아도 될 정도인데 그런 프리미엄 받는 수준은 아니고요. 하반기에 BHI는 이미 원전 매출이 납니다. 신한울 3, 4호기에 그 보조기기 매출이 나고 있고요. 현재는 BHI 같은 경우는 동남아, 동북아, 중동 연간 신규 수주가 아마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올해 1조 8천억의 누적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요. 내년에 2조 돌파해서 2조에서 3조 사이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LNG 생산 능력이요. 28년도까지 글로벌 LNG 생산 능력은 연간 40%씩 증가해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톤수로 치면 6억 7천만 톤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데는 미국 못지않게 중동입니다. 중동. 그래서 중동에서 루마2라든지 나이리아라든지 라빅2라든지 요거 다 중동에서 뭐 이런 데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이런 데거든요. 여기서 발전소 프로젝트의 이 대부분이 BHI나 뭐 S&T 에너지 쪽에 이 HRSG, 페어레스 보일러나 에어쿨러나 아니면 BOP라고 하는 보조기기, 대형 보일러 수주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필리핀 쪽에서 대형 보일러랑 중동 쪽에서 HRSG 수주를 받으면서 최근에 신규 수주로 1조 2천억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HRSG랑 소위 말하는 BOP,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된 보조기기 마진단을 보면 HRSG보다는 원자력 보조기가 마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BHI 전체 매출에서 원자력 보조기기 쪽이 차지하는 거는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HRSG 쪽이 매출이 워낙 커가지고 HRSG가 거의 연간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니까 HRSG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BOP 매출이 계속 올라가면 BHI도 연간 영업이익률은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네도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률 지금 거의 6% 언더인데 올해 한 6%대 후반, 26년도에 거의 8%, 27년도에 뭐 11% 영업이익률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업이익률을,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가 소재로 쓰는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LNG 발전소에서 그러면 LNG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얘네 걸 왜 써야 되냐? 발전 효율이 60% 이상 좋아지는 핵심 설비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고요. 얘네도 가서 다 현지화 가가지고 사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I가 지금 일단은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T 에너지 말씀드리면 S&T 에너지는 BHI보다 조금 더 HRSG가 아닌 조금 더 특화된 에어쿨러 쪽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쿨러가 사실은 이 공랭식 에어쿨러가 재미난 거는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집약적인 건 기본 베이스라고 노동집약적이어가지고 경쟁사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에어쿨러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있었거든요. GS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손 털고 나갔어요. GS도 손 털고 나갔어요. 관뒀어요. 아, 포스코도 있었어요. 포스코 엔텍이라고 있었어요. 포스코 엔텍. 거기도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다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갔는데 S&T 에너지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대단한 게 S&T 에너지가 얘네도 매출과 영업이 컨센서스 시장 초과한 건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잘한 게 중동을 타겟으로 하되 엊그제 기사 났어요. S&T가요 미국 루이지애나에 엄청나게 큰 첨단 제소 생산 사이트, 말 그대로 미국 LNG 전용 공장을 만들었어요. 루이지애나주에. 그래서 이 S&T 에너지의 그 루이지애나 공장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LNG 프로젝트를 담당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LNG 그 루이지애나 사이트에서 조립하는 수준이겠지만 아마 미국에서 이제 HRSG나 공랭식 열교환기 만드는데 미국이 공장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어? 그럼 그
부각할 거로 보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그 루이지애나 경제에 뭔가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 같다고 S&T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어제 바로 냈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최종 투자 결정 단계에 진행된 것만 해도 지금 7개 프로젝트가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당장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것도 아마 루이지애나 쪽인 것 같아요. 리오그란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드사이드 LNG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각각 기본 그냥 1,000억 단위거든요. 근데 열병기가 평균 마진율이 좋지 않아요. 근데 얘네도 평균 마진율이 계속 갱신됩니다. 계속 뭐 6%대에서 8%, 10%대. 그래서 얘네도 27년 정도 되면 아마 두 자릿수 마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기술 진입 장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하는 거는 미국의 EPC 중에 요런 쪽 그 LNG 프로젝트 쪽 탑티어가 백텔에너지입니다. 근데 최근 상반기에 이미 백텔에너지한테 798억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루이지애나 가서 사이트까지 지을 정도면 백텔에너지한테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한 번 수주받고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매출이 2배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배씩 증가하면서 이게 고정비를 엄청나게 커버하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다. 이 수주 모멘텀은 중동, 북미, 마지막에 동남아시아까지 연결될 건데 동남아시아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막 베트남 가서 수주 받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에서 에너지 소비를 LNG로 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실제 트럼프도 동남아시아에 우리 LNG 사가라고 엄청 압박 넣고 있으니까 이 LNG 수요 늘어나는 거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쪽에 들어가는 설비, 기자재, 설비를 S&T 에너지가 실제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추가 수주가 있고 중동은 사우디 아람코를 이미 생산 법인을 S&T 에너지가 갖고 있어요. 근데 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대 석유화학 회사가 우리 퍼스트 벤더로 S&T 에너지 중동 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검증을 했어요. 그 사우디 아람코가 S&T 에너지의 그 HRSG를 검증해줬기 때문에 중동과 아시아와 미국의 모멘텀 모두 갖고 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16배 정도로 가장 싸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도 주가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상대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하고의 상승률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 갭을 좀 줄이는 과정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멘텀은 BHI도 좋고 S&T 에너지도 좋은데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싼 S&T 에너지 쪽에 조금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또 디테일하게 투자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받아볼 수 있거나 더 이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뭐 강의라든지 구독 모델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라고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워낙 주식이 변동성이 크니까 그때그때 매일매일 시황을 딱 나만의 방식대로 정리하고 싶으시면 제가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업종, 산업, 그다음에 매크로, 수급, 그리고 차트, 그리고 기업 분석까지 해드리고 유튜브에 올리지 않은 영상을 구독 모델용으로 당연히 별도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4명이서 같이 그 오프라인으로 강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8월 말에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는 그 강연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다 저희가 전문 PD 모셔가지고 녹화본이 있으니까 PD님이 아마 고정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온라인 녹화본 신청하실 수 있고요. 9월 달에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서울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 오프라인 강연 그것도 URL 주소 신청란 달아드릴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란 봉투법으로 로봇주가 한 차례 급등을 했거든요. 뭐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예전부터 이제 로봇주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대표님께서 이 로봇주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로봇주 강력한 주도주 후보군입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요. 네네. 내년에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노란봉투법이 저도 근로자 생활을 15년 넘게 했고 지금도 뭐 일종의 근로자 겸 나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란봉투법 국회 발의되자마자 바로 현대제철 하청업체가 정의선 회장한테 바로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게 근데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게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더 사람 고용하는 거 이 노사관계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업주를 대변하는 거 전혀 아니고 그럴 능력도 안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 역풍을 맞을 것 같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점점 더 근로자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거나 인력을 뭔가 이렇게 유치하거나 우리나라 그 노동시장에 뭔가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에 KBS나 뭐 MBC 몇 개
이렇게 찾아보시면 거기는 10분의 1 정도 인력으로요. 그냥 그 우리나라 울산 공장 거의 뭐 맘먹을 정도의 큰 조지아 공장이 인력의 10분의 1로 돌아갑니다. 다 로봇으로 대체돼가지고. 네네. 근데 그게 그 현대 거기만 또 이 얘기해드릴게요. 로보티즈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매출이 1,000억도 안 되는 회사예요. 근데 네이버 금융에 보시면 2027년도 이제 불과 2년 남았잖아요. 27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을요. 얼마 잡아놓은지 아세요? 7,000억을 잡아놨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온 거죠. 2년 만에 그럼 10배 정도 커진다 이런. 그쵸. 10배, 와. 10배. 1,000억이 안 되니까. 네, 1,000억이 안 되니까 10배 더 되죠. 네, 그죠. 350억이니까 20배죠, 20배.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삼성전자 이거 미친 듯이 로봇 도입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랑 봉투법이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그 인력 시장에 문제가 많은데 강력한 어떻게 보면 트리거 방아쇠 당겨준 것 같아요. 제발 좀 로봇 당장 빨리 상용화 시켜. 그리고 로봇 빨리 투입해. 그 얘기가 나왔고요. 피지컬 AI 시장도 역시 이제 개화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빅데이터와 AI 개발된 거를 어떤 하드웨어를 써서 구현할 거냐라는 문제를 로봇을 써서 구현하겠다고 밝힌 거고,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만 부품이잖아요. 액추에이터 시장만요 2030년에 제일 적게 보는 데가 50조, 제일 많이 보는 데가 250조입니다. 그러면 평균값만 150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액추에이터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고, 액추에이터 성장률을 연평균 35%로 잡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슬라나 에질리티나 피규어 AI나 앱트로닉이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생각보다 양산하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테슬라처럼 모든 걸 다 내재화하는 업체는 없거든요. 피규어 AI 뭐 기술로는 테슬라 옵티머스랑 뭐 비등비등하다고 하지만 내재화 하나도 못하고요. 다 부품 외주로 갖다 써야 되는 거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앱트로닉 마찬가지고요. 내재화할 수도 없고, 내재화하는 순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데 로봇 쓰겠다는 업체가 야 일단 갖고 와봐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공장에 투입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예를 들면 연간에 현대 자동차에서 요구한 물량이 처음에는 3,000대에서 5,000대 수량이었는데 3만 대 요구한대. 3만 대. 당장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을.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재미난 거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현대 모비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CEO가 직접 나와서 사업 계획 발표하는데요. 현대 모비스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현대 모비스가 우리 로보틱스 사업 미친 듯이 할 겁니다. 그 뭐 할 거냐면 우리 액추에이터부터 하겠습니다. 이 로봇 휴머노이드 원가 60%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우리가 만들 거고요. 우리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일단은 현대차 공장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도 이거 돈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가장 빠른 거는 현대 모비스가 똑같죠. LG전자가 로보티즈 지분 투자하듯이 하이젠 R&M 지분 투자할 수도 있고요. SPG 지분 투자할 수도 있고요. 직접 또 자체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현대 모비스 같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이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어떤 투자나 뭔가 로봇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키우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현대 모비스만 있나요? 자동차 업체들? 기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부품단에서, 왜냐면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1등인 건 맞는데 압도적인 1등이라는 말은 못 하더라고요. 그 말은 시장이 엄청 쪼개져 있다는 겁니다. 피지컬 AI로 쪼개져 있고, 에젤리트로 쪼개져 있고, 앱트로닉으로 쪼개져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로 쪼개져 있으니까 누가 1등하든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는 원가 경쟁력 맞춰줄게, 우리 기술력으로 승부할게, 뭐 중국의 유니트리가 됐든 테슬라가 됐든 에젤리티가 됐든 우리는 거기 들어간 핵심 부품을 납품할게 해서 지금 로보티즈 또는 하이젠 R&M이 미친듯이 부각받은 겁니다. 근데 실제 로보티즈가 정말 잘한 거는 이미 테슬라의 시제품 납품한 이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방산업체에 납품한 이력도 있고요. 유니트리는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뭐 앱트로닉 이런데 계속 납품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젠 R&M은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납품할 거고, 그래서 로봇 산업이 커질 거고, 노사관계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그냥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그 노동 리스크 자체라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원천 차단
회피하기 위해서 로봇 플러스 로봇의 AI라는 두뇌를 심어서 이 시대적인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요. 당연히 인력 의존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돈은 쥐꼬리만큼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로봇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다양한 추가적인 정부 정책적인 지원이 나올 것 같고요. 발빠르게 이 정부 7대 국정과제에 또 요것도 추가했어요. 피지컬 AI 1등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거든요. 피지컬 AI 되려면 로봇 산업 같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같이 커져야 되고요. 5년 내 범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했어요. 5년 내 범용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지금 25년이니까 2030년까지 계속 로봇 사업을 지원 육성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제조업이 뛰어나잖아요. 자동차 엄청 잘하죠. 그렇죠. 반도체 네. 엄청 잘하죠. 그러니까 아까 삼성 로보틱스가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7년도 매출을 7천억대로 잡아나? 그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이거 당장 26년도부터는 투입이 되겠구나.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공장에 이미 투입됐지만 훨씬 더 그 투입되는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 공장이 많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거는 이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강한 공장은. 그래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공장을 테스트 베드가 아마 올해 안으로 끝나면 소위 말하는 차세대 전기차 공장 하이브리드 만드는 공장에 대거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아틀라스라는 모델의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완전 그냥 미래 자율 공장 완전 자동화 공장으로 싹 바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글로벌 기업으로 테스트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 로보티즈가 최근에 1,000억 유상증자 때문에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이슈처럼 밝혔지만 바로 그냥 주가가 그 다음날 이틀 뒤에 18% 급등하면서 보전한 이유가 그만큼 로보티즈가 가진 기술력이나 국내 몇 안 되는 이 액추에이터가 가진 상징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높은 가치를 부과하는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 중국 자체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 뭐 토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걔네가 또 중국 액추에이터 업체를 테슬라도 쓰긴 쓰는데 막 엄청나게 걔네가 기술적으로 좋아서 또는 뭔가 메리트가 있어 쓰는 게 아니고 액추에이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쓴 거지. 액추에이터도 로보티즈가 상당히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완전히 뛰어 올라가는 그런 탑티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고만고만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있어서 아마 로보티즈는 요번에 1,000억 유상증자 받은 걸로 생산시설 확충하고 캐파 증설하는 상황이거든요. 로보티즈 캐파를 봐도 또 로봇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연간으로 지금 22만 대를 액추에이터 캐파가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30만 대까지 늘어나는데 요거 캐파 증설하면요 2027년까지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캐파가 3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늘어난다. 10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괜히 10배 증가할까? 뭔가 수주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캐파를 증설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로봇주가 이번에 노란 봉투법이 어떤 트리거를 세워줬고 그게 정부의 지원까지 엮여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직까지 휴머노이드의 완전한 탑티어도 없고 시장이 편제된 상황이고 이 액추에이터도 완전한 탑티어가 없는 상황이고 다행인 건 중국의 액추에이터 업체들 거를 많이 쓰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 때문인 것 같고 어떤 기술적인 차이를 로보티즈가 보여준다면 충분히 대체될 가능성이 있고 그 희망을 본 게 유니트리 로봇에 중국 액추에이터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답니다. 유니트리. 그래서 그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술력은 로보티즈가 거의 글로벌로는 탑티어에 있지 않나. 그래서 부품단으로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들끼리 경쟁할수록 부품단에 일단 먼저 수혜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품단에 로보티즈와 하이젠 R&M의 그 소위 말하는 경쟁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전체 로봇 시장은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만 최소 380억에서 거의 한 750억 정도까지 커지는 시장이다. 휴머노이드 시장이 380조에서 거의 750조까지 어마어마하게 2차 전지 배터리 육박하는 그거보다 더 1000조 얘기까지 나오는 시장이다 말씀드리고 좀 진짜 중장기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
및 ESS 수주로 반등하던 2차전지 주식들이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또 주가 회복된 걸 또 다 반납을 해서 상당히 참 어렵다. 정말 너무 어렵고 변동성이 있다고 보는데 업체별로 계속 좀 철저하게 차별화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대주전자재료라든지 IT가 섞인 쪽은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하이브리드 업종은. 근데 순수하게 전기차만 보면 미국이 지금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엄청 보고 있는데 미국이 뒷받침 못 해주니까 그 부분이 계속 2차전지 업체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또 나온 거는 LNF가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재무적으로 2차전지 업체들 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약간 도매급으로 다 매도당하는 것 같아요. 재무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업체별로 좀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ESS 시장이 아직까지는 전기차 70, ESS 30이니까 시장이 작으니까 ESS가 지금 40%, 50%씩 성장하거든요. 이번에 LG엔솔이 지금 아마 미국에 들어가는 중국 CATL ESSD나 중국 CATL ESS나 BYD ESS를 싹 다 뺏어올 것 같거든요. 뺏고 있고요.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겠죠. 근데 LFP 관련돼서 미국의 ESS 규모가 45에서 70인데 그 중에 LG엔솔이 30%만 가져와도 2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 21기가와트면 캐파의 거의 40% 이상 되거든요. 40%더 되고 45%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LFP ESS로 연간 얘네가 30기가와트 납품하겠다는 거예요. 30기가와트 납품하겠다는 거고 내년은 2배 잡아놨어요. 60기가와트 하겠다는. 그러니까 성장률은 100%예요. 100%인데 수주도 계속 받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라인을 막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미시간 공장 라인 전환했는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라인을 ESS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SS 또 좋은 게 뭐냐면 ESS는 셀 단위 받는 거에 전기차랑 다르게 셀하고 모듈 전체 통합으로 다 받는 거예요. 풀로. 그러니까 첨단 생산 세액 공제 규모도 더 커지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AMPC 들어가는 거 플러스 영업이익률이 전기차가 잘 나올 때가 LG엔솔이 최고 잘 나올 때가 두 자릿수가 안 되더라고요. 한 8% 정도라면 ESS 마진율은 제가 알기로는 12에서 15%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훨씬 마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ESS가 커지면 커질수록 LG엔솔 전체 마진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LG엔솔의 매출단에서 예를 들어 25조 매출에 ESS 매출이 2조 정도 되니까 10%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지금 LG엔솔도 공격적으로 전체 매출의 20%, 30%, 50%까지 계속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9월 달에 소비자 보조금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오늘 제가 7월 달 거 데이터 한번 보니까 좋았더라고요. 미국에서. 아마 선구매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선구매 수요가 있어서 이게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상당히 많이 좀 걱정하는 것 같고 8월 달 데이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선구매 수요가 없어진 상태에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이제 완전 이제 순수한 상태로 보는 거니까. 유럽 데이터는 좋아요. 유럽 데이터는 계속 30% 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조금 부진했는데 프랑스 지금 그 8월 달 데이터 다시 회복됐고요. 이태리 마찬가지고 다 좋은데 유럽 데이터 좋은데 유럽에서는 BYD한테 계속 좀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죠. 그런 부분이 또 역시나 부담이 되고 있고 미국이 좀 살아나 줘야 된다. 북미 증설을 엄청나게 했어요. LG엔솔이 GM, 도요타, 혼다, 스텔란티스 해놨는데 다행인 거는 LG엔솔 요번에 그 북미 증설한 거 좀 실적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캐파 돌아가는 거 보니까 GM이요. GM이 100% 넘게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춤하는 사이에 GM하고 현대기아차, 스텔란티스 요 3인방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GM, 현대기아, 스텔란티스 모두 지금 LG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LG는 다행인 거는 미국에서 데이터 나빴는데 GM이 좋았고 현대기아차가 좋았기 때문에 이 GM하고 현대기아차 때문에 LG엔솔은 3분기에도 실적 좋을 것 같아요. 첨단 생산세 공내도 ESS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철저하게 LG엔솔하고 삼성 SDI의 격차는 더 많이 벌어질 것 같고요. 양극재 단으로 보면 리튬 가격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한다고 봤는데 꺾이진 않았는데 주춤하더라고요. 확 올랐다 또 주춤한 상황이라서 리튬 가격 여기서 좀 더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중국 그 관련돼서 CATL 전 세계 공급량 3% 된다는 거 생산 차질 생긴다는 것도 그 일시적인 모멘텀인지 계속 가는 모멘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구조적으로 이 새로운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 LMR 관련돼서 망가니치 GM하고 합작하는 거 27년에 본격 뭐 확정 뭐 이렇게 그런 추정치가 아니야. 실제 기사로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양극재단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은 사실은 그 2분기 실적 잘 나온 게 그 인도네시아 광산 그게 실적에 반영된 거잖아요. 양극재가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여기도 좀 양극재는 일단은 셀 업체보다는 훨씬 좀 더 올라오는 폭이 좀 더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업체 중에 여전히 대주전자 재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하시기보다는 한번 쭉 5종목이면 5종목, 10종목이면 10종목 이렇게 포트에 한번 쫙 깔아 놓으시고 상대적인 매력도를 계속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걸 사겠다는 매력이 드시는지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하반기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뜬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바이오 사람들이 어렵다고 공부를 안 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그 바이오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로봇? 야, 로봇 돈도 못 벌잖아. 뭐 언제 그 로봇 매출 성장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업종에 역발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AI 반도체 말씀드리면, AI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진짜 찐수혜줄까? 아니면 엔비디아나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찐수혜줄까? 저는 국장을 너무 사랑하고 국장에 미친 그냥 국장 99.9% 투자하고 있지만 근데 AI 빅테크는 냉정하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엔비디아랑 그다음에 오라클이랑 팔란티어랑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인데,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이나 그죠? 조선, HD 현대중공업이 세계 1등이잖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아까 로보티즈가 글로벌 액추에이터로 보면 글로벌 탑티어에 10등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니트리가 자체 부품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 쓰잖아요. 방산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저는 화장품 세계 탑티어라고 봅니다. 미국의 울타뷰티라고 뷰티 전문 유통회사가 있는데요. 그 뷰티 전문 유통회사를요, 우리나라의 조선미녀, 달바글로벌, APR, 구다이 글로벌 이런 회사들이 울타뷰티를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 그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세계 탑티어로 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 우리나라 증시 요때 좀 공부 많이 하시고, 불안하다 싶으시면 현금 한 30% 또 들고 계세요. 그러면 9월달, 10월달 또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 또 지나갈 때 현금화 해두신 걸로 또 시장 계속 보니까 유튜브 썸네일도 막 지금 폭락 나온다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막 불안불안 하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조방원으로 많이 드신 거 있으면 조금 정리해서 30% 들고 있다가 바이오나 로봇이나 이쪽으로 포트폴리오 정리하시는 거 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은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섹터별 종목별로는 정말 투자할 만한 기업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또 대표님 투자 아이디어 잘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신 다음에 공부도 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뭐 빌리언스 캠퍼스라든지 강의도 하고 계시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